이번 학기 재정학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이봉호 교수님께서 재정학을 계속 강의를 하셨고요. 사실 제 전공 분야는 아니어서 재정학이 제 전공 제일 전공은 아니고요. 이제 제2 전공에서 조금 다루긴 했었지만 제가 이제 재정학을 전공한다고 하기는 좀 그래서 이 과목을 개설을 할지 말지를 두고 좀 오래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재정학이란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 개설이 되어서 학생들이 이 과목을 좀 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학기에 개설을 했습니다. 어, 우선 몇 가지 강의 계획서, 실라버스에 몇 가지 제가 좀 이번 학기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그 동영상 일단 지금 중간 시험 전까지는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학 1반, 2반 두 반을 개설을 하게 됐는데 뭐 일단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1반과 2반 모두 학생들이 똑같이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편의상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일반 강의 계획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제 시간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일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목명은 재정학, Public Finance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재정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연락처는 학교 번호는 5522입니다. 970-5522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줌 수업을 좀 하려고 해요. 지난 학기에 모든 과목을 줌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저는 개인적으로 줌 수업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미리 이제 강의를 제작을 하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한 코스트이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제 코스트가 들어서 그냥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저에게는 더 좋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줌 수업에 로그인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강의가 중간중간에 이제 끊기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어서 이번 학기에 이제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가 줌을 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줌으로 한다고 해도 그냥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만 대화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줌 강의가 그렇게 크게 저는 좋은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면담 가능 시간은 수요일 10시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인데 이 시간에 다른 일이 있거나 강의가 있는 학생들은 뭐 저와 개인적으로 어포인먼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시험 평가는 이제 중간 시험 50%, 기말 시험 50%고 출석 점수는 따로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뭐 학교 방침이 뭐 출석 점수를 뭐 넣으라고 하는 뭐 방침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뭐 여러분 뭐 굳이 이렇게 출석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모니터링 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뭐 강의 잘 듣고 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이번 학기 잘 따라오시면 뭐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재정학에서는 뭐 몇 가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커버하고 싶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은 뭐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소득 분배에 대응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바람직한 소득 분배 상태의 실현을 위해
조세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죠. 조세를 징수하고 그다음에 이를 지출하는 정부의 행위, 그다음에 이제 그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중요한 경제학의 한 분야 가운데 경제학의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로 이제 텍스, 파이낸싱,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시장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좋은지 뭐 등등등 이러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과목은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고 만일 미시경제학을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다면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신 다음에 재정학을 수강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같이 수강을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미시경제학과 재정학을 같이 수강하면 안 되나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안 됩니다. 네, 반드시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시고 재정학을 수강하실 것을 권하고요. 교재는 하비 로젠, 테드 가이어의 2021년 Public Finance가 이제 우리 이번 학기 재정학 교재고요. 뭐 당연히 영어 교과서긴 하지만 그 네 분의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영, 전영준, 이철인, 김진영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셔서요. 로젠의 재정학이라고 하는 그 번역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판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굳이 뭐그 10판, 그러니까 10th 에디션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이전 버전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중고 서적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래서 9판 중고 서적을 구입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뭐 훌륭한 네 분의 그 우리 선생님들께서 번역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영어로 읽었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이해할 수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책을 읽으실 계획이 있다면 영어로 읽을 것을 권하고요. 뭐 부담스럽다면 그렇다면 뭐 로젠의 재정학 번역서를 읽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뭐 주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강의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크게 챕터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어떤 내용들을 커버하는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시험 시간표는 이제 일반 기준입니다. 재정학 일반 학생들은 중간 시험을 10월 28일 목요일에 보고요. 기말 시험을 12월 16일 목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반 학생들은 시험을 다른 날에 보겠죠. 그래서 10월 재정학 2반 학생들입니다. 2반은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반과 2반의 시험 문제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1반은 기본적으로 대면 강의를 제가 목적으로 해서 개설한 반이고 2반은 많은 학생들이 재정학 강의를 듣고 싶어 해서 그냥 나중에 추가로 개설한 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험 문제 형태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 학생들은 중간 시험 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닌 경우에 3단계로 단계가 조정이 된다면 학교에 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일반의 경우입니다. 2반 학생들은 재정학 2반 학생들은 상관없이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정학 일반 학생들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니라면 학교에 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제 실라버스에 명시한 대로 큰 일이 없다면 그렇게 날짜를 지켜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의 강의 노트는 슬라이드는 별도의 강의 노트는 따로 만들진 않았고요. 이제 슬라이드만 가상 강의실에 이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강의를 학교 방침은 75분 수업을 다 하는 것이 학교 방침인데요. 가능한 방침을 준수하고 첫 시간이니까 긴 시간 강의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에서 간단하게 이제 재정학 전반적인 재정학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 뭐 재정학이 이런 것이고 뭐 어떤 내용들을 볼 것이고 이런 얘기들은 좀 하지 않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1장 인트로덕션에서는 재정학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부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그 범위, 법적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과 어떤 권력 행사의 범위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의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현황을 챕터 1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은 영어로 우리가 public finance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economics of public sector 공공 부문의 경제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재정학이 이제 여러 그 중요한 국가 시험 중요한 이제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요. 재정학을 좀 시험 준비 삼아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된다. 저희 때도 그랬고 이제 최근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하는 강의 스타일은 아마 재정학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재정학 수업을 들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예전에 뭐 이봉호 교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 뭐 첫 번째 퍼블릭 파이낸스와 아이디올로지, 뭐 이념이라고 번역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 관점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이 아이디올로지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거닉 뷰고요. 유기체적 관점이라고 번역합니다. 오거닉 뷰가 하나 있고 정부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미케니스틱 뷰가 또 있어요. 기계론적 관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당연히 슬라이드는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유기체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뭐 이제 주류경제학에서 우리는 지금 주류경제학에 있으니까 주류경제학에서 재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론적 관점, 미케니스틱 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케니스틱 뷰에서도 뭐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리버럴한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소셜 데모크래틱이라고 해서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이 사실 있는데 주류경제학에서의 어떤 정부의 역할과 재정학의 접근 방법은 기계론적 관점에서도 자유주의적 방향을 지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국가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Government at a Glance는 우리 교과서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교과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설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걸 좀 바꿔서 우리가 미국 정부를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론들은 이제 미국 학교들이나 미국의 교수들이 물론 이제 국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워낙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뭐 제 생각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정보를 우리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는 섹션에서는 제가 좀 국내 사례로 내용을 조금 다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재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그 다음에 지출, 세입과 세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텍스와 기본적으로 expenditure라고 할 수 있겠죠. 세입과 세출, 세출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시경제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회상해 보시면 소비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보통 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문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들 가계, 하우스홀드 혹은 소비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주체 이제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기업의 문제를 살펴보죠. 그 다음에 사실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소비자 혹은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이 바로 마켓인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경제 주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고 그 정부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재정학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학을 공공부문의 경제학 (Public Sector Economic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혹은 Public Economic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정부, 그 다음에 뭐 국회, 여러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을 다 포괄해서 Public Economic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들의 이제 의사결정 문제, 재원 조달, 그 다음에 자원 배분에 대한 문제, 시장이 실패할 경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좋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재정학에서는 주로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정부 기능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resource allocation, 자원 배분이라든가 소득 분배, 보통 배분과 분배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 배분은 이제 allocation이고 소득 분배는 이제 distribution입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그건 이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평가를 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가,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건 이제 보통 파지티브한 실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소득 분배가 equal한가, unequal한가,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equally distribute 되어 있는가, 아니면 unequally distribute 되어 있는가,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는가, 악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르겠죠. resource allocation이 efficient한가 그렇지 않은가 는 이건 파지티브한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요. 소득 분배가 나쁜가, 좋은가, 개선되었는가, 악화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건 규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노멀티브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문제죠. 이건 이제 파지티브한 관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증, 그 다음에 이건 규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정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조세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거시경제학 관점에서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 정책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이제 하나이지만 이러한 얘기들도 이제 여기에서는 재정학에서는 이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독과점, 이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산업조직론과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 거버넌스와 관련한 상호출자, 뭐 내부거래 이런 것들,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 정책들과 법인세, 출자 총액 제한과 같은 산업조직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을 재정학에서는 터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제도와 관련한 문제들, 그래서 리소스 알로케이션이라든가 인컴 디스트리뷰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얘기들은 제가 가급적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아이디올로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철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재정학과 이념이라고 저도 번역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정부의 조세와 지출, taxation과 spending인데 실제로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지티브한 분석 혹은 실증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립되는 개념이 바로 규범적 분석이겠죠. normative 이야기합니다. 규범적, normative. 그래서 대체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노멀티브한 관점을 취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실증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사실상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철학의 문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구성원들이 어떠한 관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설정이 되겠죠. 그 정부의 역할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헌법과 관련된 법률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념적, 철학적 문제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 얼마만큼 개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뚜렷하게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철학자들의 관점은 크게 말씀드렸듯이 올거닉한 뷰와 그 다음에 미케니스틱한 뷰, 유기체적 관점과 기계론적 관점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기체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거닉 뷰죠. 유기체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이제 하나의 자연 유기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러한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고 정부는 바로 government는 이런 유기체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것입니다. 조금 와닿진 않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상들은 사실상 이런 유기체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이런 유기체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가가 궁금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국가 북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북한,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국가 중국. 대체로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 유기체적인 관점을 채택하고 있고요. 뭐 러시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주의 국가, 토탈리테리언이즘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체로 정부의 유기체적 관점을 따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개인은 이런 유기체 일부에 불과하고 개인의 선이 어떤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유기체에 도움이 될 때에만 개인의 선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로서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선에 부합될 때에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 답이 없는 디베이트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문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기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자유는 제한이 돼야 되고 개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공동체의 선에 부합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언제 허용하냐면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개인의 자유가 허용이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역 체계는 사실상 굉장히 그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방역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맞는가 틀렸나 맞나 틀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기체적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제 공동체의 이익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바로 정부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이냐?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이제 우선될 텐데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이냐? 무엇이 공동체의 이익인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이제 정부가 심장인 유기체의 심장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골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국가의 구성원들은 이제 국가가 설정한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적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가가 유기체로서 추구해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국가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이 있는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표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상 대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 북한, 그 다음에 차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 혹은 과거에 물론 이제 북한과 중국이 전체주의 국가는 물론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역사에 남아 있었던 전체주의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뭐 지극히 당연한 목표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렇게 뾰족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유기체가 추구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목표인지 생존, 국가의 생존, 뭐 이런 거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케니스틱 뷰인데요. 기계론적 관점입니다. 기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란 개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하나의 그냥 장치일 뿐이에요. 정부는 그냥 하나의 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를 의인화하거나 뭐 살아있는 어떤 뭐 가게나 기업과 같이 이거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와 같이 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교과서에서도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미국의 상원의원을 지낸 이제 헨리 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overnment is a trust, and the officers of the government are trustees.
both the trust and trust is created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만들어진 장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정부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개인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증진시켜야 하는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애덤 스미스 우리가 이제 국부론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상 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쓴 이제 애덤 스미스는 사실 철학자이기도 했고 윤리학자이기도 했고 뭐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만 여담인데 애덤 스미스가 죽을 때 그 묘비에 위대한 경제학자 뭐 이렇게 써줄까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묘비에 절대로 경제학자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경제학자라는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정부가 증진해야 하는 개인의 이익은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정부가 어디까지 증진해야 되는가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그 개인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 뭐 외부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보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인권 유린이라든가 혹은 이제 다른 공동체의 침입 혹은 다른 국가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기계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걸 그 어떤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스펙트럼을 생각해 본다면 기계론적 관점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적인 견해와 그러니까 리버테리언 관점과 그 다음에 소셜 데모크래트 관점이 있어요. 비교적 그 양극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지난 학기에 제가 글씨를 그렇게 못 쓰진 않는데 글씨를 못 쓴다라고 하는 그 강의 평가를 많이 봐서 글씨를 좀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두 가지 양극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 가능한 축소되어야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Every man, as long as he does not violate the laws of justice, is left perfectly free to pursue his own interest his own way. 그러니까 뭐 법에 어떤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뭐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은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든 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을 하든 뭐 어디에 개입을 하든 사실 개인의 private area에 이제 private space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그 개인들의 이익을 더 증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도 나오는 용어이긴 하지만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사회 후생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셜 웰페어를 과연 정부가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가 있고요. 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가 개인의 삶에 어떤 베네핏을 더 늘릴 수 있는가? 누군가의 베네핏을 늘릴 경우에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 누군가를 더 해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진다면 뭐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자들, 소셜 데모크래트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그 범위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이제 믿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업장의 이제 안전 규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인종차별, 그러니까 특정 인종에게 주택 공급을 더 해준다든가, 특정 성별의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을 더 해준다든가, 혹은 이 사람들에게 특정 인종, 특정 그룹의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에 있어 특혜를 부여하는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이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뭐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의 정도, 그 다음에 범위와 역할 등에 관해서 이제 자유주의적 견해와 사회민주주의 견해는 이제 양극단에 불과하고 이 두 극단 사이에는 이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겠죠. 제가 여기 스펙트럼을 그린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합의와 의사결정에 따라서 조금 더 개인의 삶에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국가, 어떤 사회에서는 개인의 영역에 정부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교과서 로젠과 가이어의 재정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견해는 무엇인가? 그래서 모든 경제학 분야가 그렇듯이 우리 교과서도 기본적으로 미케니스틱 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이해관계와 이들의 의사결정 문제가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뭐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문제, 결혼을 하는 문제, 뭐 결혼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출산의 문제, 양육의 문제, 뭐 자녀 교육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 개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끔찍하긴 하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제 개인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도 그다음에 우리 재정학 이번 학기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미케니스틱한 뷰를 채택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류경제학 내에서도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액티브하게 개인의 이해관계와 의사결정에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계론적 관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지 개입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클리어 컷한 어떤 기준이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디베이트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부가 정책을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뭐 우리가 지금 경제학의 디서플린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뉴스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연히 이제 경제적 논리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논리, 외교적 논리, 윤리적, 종교적인 논리도 판단의 어떤 기준들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겠죠. 두 번째 섹션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Government at a Glance, 정부의 개요.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를 우리가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한국 정부 전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역할과 범위를 한국의 경우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데이터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 이어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헌법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하위 법령들이 있어요.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에 나타난 어떤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그 범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죠. 정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권한은 사실 행사할 수 없어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 뭐 저는 정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정부가 개인의 영역에 자꾸 개입하는 것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뭐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정부가 이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싶으면 이제 법을 개정하는 것이죠. 법을 개정을 하고 정부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된 제반 법률 규정들은 이제 정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정반대의 역할을 할 때도 있겠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정부가 얼마만큼의 재정을 집행하고 있고 어느 부문에 재정을 투입하는지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법률 체계인데요. 지출 측면의 정부 활동과 관련된 헌법의 규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헌법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제 이런 측면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헌법 제34조에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가 이런 노력에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고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그 다음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헌법 119조인데요. 소득 분배, 균형 성장 및 안정,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에 대한 이제 헌법 조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꽤 옛날에 만든 헌법인데도 사실상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용어라든가 물론 이제 의미는 그때의 헌법을 조문할 때 그 재헌의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헌법의 내용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게 바로 정부죠, 그렇죠?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교육과 관련된 재정도 정부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되니까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제5조의 안전보장과 국가방위, 당연히 재정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안전보장과 그 다음에 국토방위, 과학기술의 발전, 헌법 제12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 주거생활의 편의도 헌법 제35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해놓겠습니다. 예. LH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네,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생활입니다. 월세 이런 거 아니고요. 쾌적한 주거 생활이야. 그 다음에 헌법 제34조 재해 예방인데, 다시 한번 좀 화가 나가지고요.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들은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가? 지난 3년, 4년 동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예, 헌법 제34조에는 재해 예방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헌법 제127조에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이제 관련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재원 조달과 관련된 헌법의 규정들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요, 종부세라고 보통 부르죠. 다음 슬라이드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소득 주택 가격의 상위 2%만 부담하도록, 국민의 재산 상위 2%만 부담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논의 사항이었던 것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은 이제 조세와 국채 발행으로 구분이 되는데, 조세 텍스고요, 그렇죠? 네. 국채 발행은 금융기관이라든가 국민이겠죠. 국민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debt financing이라고 보통 부르죠. debt financing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서 재원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하면 국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일정 기간 뒤에 반드시 정부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겠죠.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이제 법률에 의해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국채 발행은 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제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의 부담이 되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정부가, 행정부겠죠.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는 이제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만 부담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는 헌법에 위배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정부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제가 2020년 말 기준 14개의 국세와 11개의 지방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국세 14개, 그 다음에 지방세 11개가 있는데, 각각의 국세 14개죠. 14개는 그 근거가 되는 이제 법률들이 있어요. 소득세는 소득세 법에 따라서 징수해야 되고, 법인세는 법인세 법에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세와 증여세 법에 따라서 이렇게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세 징수는 그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국가가 예, 네, 법률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세목이 하나 있죠. 종합부동산세, 네, 종부세.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11개가 있습니다. 지방세에도 뭐 생각해 보시면 재산세 이런 거 있죠. 예, 재산세. 그래서 취득세 뭐 등등등 담배 소비세도 지방세에 들어가고요. 주민세 보통 혹시 여러분 이제 혼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면 이제 부모님이 보통 세대주가 세대주 명의로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요. 뭐 적게 내는 곳은 몇천 원, 뭐 많이 내는 곳은 뭐 한 7, 8천 원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그 구죠. 서울에 사는 학생들은 이제 노원구면 노원구청에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뭐 재산세, 뭐 자동차세 등등등 포함이 되고요. 네, 정부의 규모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정부가 크다 혹은 작다 이런 그 측정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이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지표는 정부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정부 지출의 크기입니다. 정부 지출의 크기겠죠. 이걸 이제 GDP로 나누어서 GDP 대비 정부 지출의 크기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높다면 정부 규모가 크다, 큰 정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 비율이 낮다면 이제 정부가 비교적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크기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정부가 1년 동안 지출한 금액, 정부 지출이죠. 최근에 정부가 2021년 예산안 거의 확정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600조 정도, 600조가 넘죠. 예. GDP가 2,000조인데요. 정부 지출이 600조가 넘습니다.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인데 정부 지출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가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재화도 구입해야 되고 필요한 서비스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사용하는 이제 재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지출, 사회보장 지출, 뭐 이런 소득 보전을 위한 지출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아까 뭐 국채 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국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어떤 금융기관이 물론 이제 금융기관이 국채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사실상 국채를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매입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금융기관이 있다면 국가는 이제 약정한 그 이자를 금융기관이나 국채를 매입한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자 지급입니다. 뭐 이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지출, 뭐 여러분 연금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노령연금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다양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들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규모를 제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지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통합 재정 규모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정부의 지출 규모를 측정합니다. 보통 통합 재정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 자세한 항목들을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정부의 지출을 취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합 재정 규모와 총 지출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융자 회수를 차감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융자 회수를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융자 회수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총 지출이 통합 재정 규모보다는 크겠죠. 융자 회수라고 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대체로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만 보여드리면
대체로 통합 재정 규모가 1980년, 1990년에는 뭐 경제 규모가 기본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통합 재정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GDP 대비 비중이 한 20% 정도 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통합 재정 규모는 늘어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480조 원 정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GDP가 1년에 한 2천조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천조에 대략 500조 정도 되니까 25%. GDP 대비 통합 재정 규모가 4분의 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총 지출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융자 회수를 차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값이 커지겠죠. 대체로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의 규모는 더 늘어났고 지금 비율은 과거에 한 10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대략 20% 수준에서 최근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정부 지출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 정부 지출, 이건 이제 OECD 데이터를 제가 취합했는데 이제 한국이 여기 있어요. 찾아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국제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일반 정부 지출의 국제 비교 높지는 않은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일단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 데이터는 2018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2, 3년 뒤에 한국의 2020년 자료가 나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공기업들이죠. 기본적으로 공기업들의 예산은 공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정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정부의 지출을 카운트할 때 공기업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공기업들의 역할이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의 역할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의 역할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상 그 일반 정부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재정학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정부 지출이 비교적 크지 않으니까 GDP 대비 비율이 그러니까 더 늘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정부의 기능별 총 지출인데요. 항목을 한번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회보호, 교육, 뭐 이렇게 등등등 구분을 한 것이죠. 보건, 주택 및 지역개발. 보시면 일반적으로 비중이 높은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면 2019년 기준으로 보죠. 사회보호,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지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보건, 그리고 경제, 이렇게 비중이 높다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비중이 어떻게 변해 왔나를 보면, 우리가 좀 많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한 20년 사이에 2000년과 70년까지 가는 건 너무 과거니까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지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전체가 100%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회보호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경제 규모도 굉장히 늘어났고 정부 지출 규모 자체가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요. 20년에 통합 재정 규모가 130조 원인데 2020년에는 50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규모 자체도 많이 늘어났는데 규모 자체가 늘어날 때 사회 보호와 관련된 지출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건 관련된 지출 비중도 비교적 늘어났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사회보호라든가 보건 측면에서의 정부 지출 비중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항목의 지출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수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조세 수입과 조세 부담률 관련된 지표입니다. 전체 조세 수입 가운데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과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있는데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최근에 비교적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뭐 물론 높았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기간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이제 조세 부담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2010년 중반부터 조세 부담률이 이제 상승해서 최근 20%에 도달했습니다. GDP 대비. 그래서 조세 부담률은 대체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조세 수입을 전체 조세 수입을 GDP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GDP 대비 조세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국세 수입에서 각각의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시면 소득세 맨 아랫부분에 있고 여기에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세 등등등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법인세의 비율은 좀 많이 늘어났고요.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났고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체로 이제 다른 항목들 뭐 기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줄어든 특징 뭐 그 정도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국세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채무 수준하고 GDP 대비 비율인데요. 국가 채무는 제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고 단위는 조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금액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계속해서 늘어났고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에 추가로 늘어난 국가 채무가 얼마만큼인지 비교적 뚜렷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GDP 대비 비율로 봐도 한 20년 전에는 GDP 대비 비율이 한 20%가 채 되지 않았는데 20% 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략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GDP 대비 비율이 30%였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 넘어서면서 이제 GDP 대비 비율이 한 7년, 한 20년 사이에 비교해 보시면 20년 사이에 GDP 대비 비율이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020년에 GDP 대비 비율은 대략 한 40, 뭐 한 3%쯤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의 효과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이제 명목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경우에 이제 명목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은행에서 만약에 1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뭐 금리는 그렇게 뭐 높지 않다고 한번 해보죠. 거의 뭐 무이자로 1억을 빌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보통은 이제 현실에서는 제가 상환해야 되는 이자 부담도 보통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이 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1억 원을 빌렸는데 거의 무이자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그러면 제가 빌린 1억 원의 명목 가치는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억 원을 빌렸는데 몇 년 뒤에 갚으려고 보니까 실질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다면 국가 채무 같은 경우가 바로 국민한테 국가가 빚을 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원 조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결국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으려고 하겠죠. 정부는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물가 상승률이 매우 빠르다면 그렇다면 정부의 국채 부담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명목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죠. 잘못 적었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상환해야 되는 채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빠른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일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자,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과연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국가 채무 부담의 정도는 얼마나 경감될까, 얼마나 줄어들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목을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가 채무의 실질 규모 감소 효과라고 했습니다. 국가 채무의 실질 규모 감소 효과라고 한번 해보죠. 국가 채무 실질 규모의 감소 효과가 좀 더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나타난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채무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텐데 과연 얼마만큼 하락할까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말부터 2020년까지 실현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물론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진 않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한 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건데 그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얼마만큼 국가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물가 상승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 붉은색이 GDP 디플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국가가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조금 줄어들겠죠.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그게 바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국가 채무 감소분이에요.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국가 채무 감소분 제가 표시한 이 막대 그래프가 얼마만큼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일까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가 채무 감소 효과가 얼마만큼이냐면요. 대략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2.9%가량의 조세 수입과 맞먹는다. 이런 결과를 제가 그냥 계산해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줄어든 국가 채무는 조세 수입의 한 3% 정도. 그러니까 만일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실제로 조세 수입을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고도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재정학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거시경제학자들이 사실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좀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일장의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가상 강의실이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